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을 이시영 씨를 비공개로 소환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위까지 압수수색 소환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는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전무로 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인사 청탁의 중간 로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흐름이 좀 오늘 언론 보도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MB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했다. 이것은 당시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 나왔을 때도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언까지도 좀 나오고 있었죠. MB 사위가 금융기관장의 인사청탁 수억 원을 받아서 MB에게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제 검사 출신인데 과거에 이런 역할을 한 것인지 아마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관련된 영상 좀 조금 보겠습니다. 인사청탁으로 돈 받아서 전달하신 점 인정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고 돌아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 전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하신다는 취지십니까?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돈 전달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키신 거 인정하셨습니까? 수고하십시오. 오늘 가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네, 주동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네, SM은 적법하게 성장한 회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해 상속이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가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가스 실소유주가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전무가 되신 비결은 뭔가요? 이동영 씨 녹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시영 씨가 지금 네, 이시영 씨에 이어서 사위까지도 이 검찰이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08년 정도부터 이 이상주 사위 전무를 통해서 수억 원대의 돈을 받고 금융기관장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것의 뒷거래로 돈이 오갔다라면 이건 정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에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뇌물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전달한 전달자가 사위가 아니냐 이런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사청탁 지금 문제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이런 부분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의 끝이 결국에 MB로 향하고 있고 그 책임자가 MB이기 때문에 수사의 마무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 과거에 조선시대 때 부패한 왕조 시대에 매간매직이라고 돈을 주고선 좀 잘 나가는 사람한테 관직을 사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래도 왕한테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굉장히 그래서 더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야말로 도덕성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치명타를 입을 뿐만 아니라 뇌물 같은 경우는 형량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았고 그걸 사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게 사실로 확정이 되면 검찰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증거물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랬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게 다 재판에서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혐의는 그 사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장 인사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실한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MB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문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무슨 뭐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본인이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또는 뭐 자기가 안 했고 다른 사람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른 측근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이지만 법적으로도 엄청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과 사실은 좀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폭침의 주범을 국빈 대접하는 이 나라 현실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자 얘기를 좀 보니까요. 혼자 집에 있다가 김영철 관련 뉴스를 보다가 아마 화가 나셨을 것 같다. 그래서 측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이 평택을 출발해서 이제 이 천안함 기념관을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조사, 검찰 수사가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정치 보복론의 연장선상에서 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게 읽히거든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신 그 사위의 이른바 금융기관장 인사에 돈이 오갔다라는 얘기. 자,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도 천안함 기념관 간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것을 보수의 괴멸로 연결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장을 돈 받고 인사 낸 게 어떻게 보수 괴멸이하고 같이 등치가 되겠느냐. 아마 보수 쪽에서도 이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을 좀 비교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열혈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쨌든 맹목적 지지자들 애국 세력이라고 하고 시위도 하고 있는데 보수의 일각에서는 그것도 지지하는 어떤 또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다스와 관련된 혐의라든지 또는 여타 횡령 혐의,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대변해서 어떤 세력이 형성이 돼서 이것은 아니다. 정치 보복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이 언급은 했지만 그것이 그런 어떤 세력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사익 추구 이런 것들이 너무 명백히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이것과 보수의 가치가 어떤 관련이 있냐. 보수의 어떤 그 가치들이 이렇게 무슨 사익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직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그것이 보수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이 보수 일각의 어떤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 세력이 전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호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 이 아들 이시영 씨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데 이어서 사위까지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고 소환 조사를 받은 그 순간에 천안함 기념관을 간 MB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MB 본인은 이 수사 자체를 일단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사무실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또 나중에는 기어코 검찰이 나를 구속시키려 하느냐 이렇게 뭐 강한 불만까지 포함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김영철 방안을 계기로 또 보수가 결집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본인 아마 또 자기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된 건데 또 해석하기로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보수 결집의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 나를 좀 봐달라. 그리고 이런 걸 한국당에서도 좀 나를 좀 봐달라라는 형태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처벌과 또 어떤 보수의 이념과는 또 다른 문제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전에는 잘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잡혀가고 있어요. 뭐 지금 삼성 전무가 전달했다는 그런 자금들도 인사청탁이라고 본다면 뇌물죄이고 또 얼마 전에 다스에서 나온 차량을 이제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걸 본다면 그것도 사실은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처벌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 문제,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금융기관장 사유를 통한 뭐 문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 혐의들과 지금 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거. 글쎄, 이게 사실은 또 어찌 보면 그냥 개별적인지도 몰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그런 의도에서 천안함 기념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 뉴스 보고 있다가 김영철이 딱 이렇게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을 환대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갈 수 있는데 전혀 이제 그 검찰 수사는 무관하게 어느 쪽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히지 않는 보이긴 참 어려운데 하필 공교롭게 그 수사의 칼날이 목재오는 그 칼날이 거의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천안함 기념관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석연치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딱 느낌으로 압니다.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요즘 애국 활동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이분이 천안함 가신 게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이 기획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명색이 대기업 회장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셨다면 그건 정말 이제 황당한 거고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뭔가 기획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은 국빈 대접이라고 하는데 국빈 대접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방문한 어쨌든 저쪽도
그 국가라고 본다면은 그 국가의 고위층이 왔기 때문에 차량 편의와 호텔 제공한 거를 갖다 국빈이라고 본다면은 참 이건 국빈 대접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지적할 것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이 보여줬던 그 행태는 이 공금 유용 내지는 횡령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인사 청탁을 가지고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돈을 받은 겁니다.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이 아니기를 갖다가 정말 바라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런다면은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도덕적 붕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만으로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은 사실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 또 금융기관장의 문제까지 결부가 된다면은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집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2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2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숫자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인데 18개의 혐의도 있고요. 법정에선 증인 수도 138명이나 됩니다. 재판의 수도 116회가 되고요. 재판 기간이 무려 이제 300일이 넘고 걸석 재판은 이제 92일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검찰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몇 년형을 구형할 것인가? 최순실은 25년이었으니 이거보다 더 높은 형은 30년형 그리고 무기징역 2개밖에 없는 거죠. 30년형 그리고 무기징역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죄라는 거는 가장 중한 죄 1.5배를 하기 때문에 한 30년에 좀 45년 정도까지는 구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까지는 구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순실보다는 좀 중한 죄로 그래서 30년과 40년 사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번에 검찰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국민 감정에 맞춰서 가장 높은 징역이 무기징역을 또 아마 구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구형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미 최순실을 공범으로 보았고 그 주범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판단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봐도 최순실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높은 게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법리적으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자, 이 소식은요, 박진 아나운서 얘기 조금 더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된 지 벌써 10개월 만인데요. 앞서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죠. 최 씨의 재판이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있을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량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지난 13일 열린 최 씨의 1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는데요. 재판부는 13개의 혐의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와의 공범 혐의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더불어서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 이 혐의들을 모두 따지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입니다. 만약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혐의가 여럿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의 50%를 가중하면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론상 최대 40년형도 가능한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피고인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열리는 결심 공판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 다음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듣는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형은 오늘 오후쯤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자기는 돈 한 푼 안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받으라고 지시는 했고 누구를 지원해 주라고 지시는 했지만 돈을 받진 않았다라는 게 지금 아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논리인 것 같긴 한데 최순실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유라가 이제 받았으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좀 다른 건가요? 다른 맥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좀 덜 가볍다. 그러니까 덜 가볍다 표현이 맞나요? 좀 더 가볍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논리가 보수 법조계 보수 시각에서 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 이 사과 발언 이후에 내가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그 프레임으로 끝까지 자신의 어떤 그 변호를 하겠다라는 이미 1년이 넘은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재판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는데 중요한 것은 최순실이 돈을 받고 또 뭐 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시를 내리고 직접적으로 삼성 회장을 독대를 한다거나 기업체들을 만나서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 하나씩 예를 들어서 최순실의 딸의 그 친구의 아빠의 회사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최순실의 사익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정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같이 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그 행위를 지시를 내렸던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무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헌법상에서 국민들이 권력을 줬을 때는 대통령한테 권력을 줬을 때는 사익을 추구하라고 권력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뇌물이 가도록 통로 역할을 했다면 그게 법적인 용어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제3자 뇌물죄인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오는 삼성이라든지 롯데는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것인데 그런 양형 요소를 좀 고려해 본다면 사실 재판부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용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죄의식이 전혀 없었고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이라든지 어떤 자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아예 거부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감경의 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심이 구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선고 때는 얼마나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실형을 선고받아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모두 다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래도 이 빠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장수 그리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들입니다.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 시간과 관련해서 아침에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 좀 의혹을 받고 있고요.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군 사이버 댓글 수사와 관련돼서 이것은 뭐 사실 여러 번 한번 수사가 이뤄졌다가 이제 구속적 부심에서 이제 풀려난 경우인데 최진봉 교수님, 이 김장수, 김관진 두 보수적 색채가 강한 군인 출신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인가? 세월호 또 이 군 댓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간을 바꿨지 않습니까? 김장수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보고 시간 9시 30분에서 10시로 30분 연장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의혹에 대해서 혼란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석방은 됐습니다만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댓글 수사 관련해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최근에 방향을 바꿨어요. 진술의 방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그렇다고 하면 김관진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댓글 사건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부하에게 했다고 하면 그가 주범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진술이 일정 부분 김관진 전 장관의 유리한 쪽으로 진술이 있었지만 최근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진술을 바꾸면서 김관진 전 장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서 다시 불러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관진, 김장수 두 안보실장 문제까지 매듭이 지어지면은 어느 정도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부분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시작 단계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서 굵직굵직한 이제 정치 현안이 특히 이제 두 전 정권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론 추이는 어떤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이 65.7%로 2.6%포인트가 좀 올라갔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 다른 당 지지율을 보니까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3.4%포인트가 올라가고 다른 야당들은 많이 떨어져요.
특히 이 통합을 했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대북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색채를 드러낸 것이 호남 민심을 떠나게 한 주의가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글쎄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처리 문제까지 뭐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잘한다는 의견이 못한다는 의견보다는 2배 정도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진실성과 진정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다 느끼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그 지지 세력을 뛰어넘어서 외연의 확대 그리고 중도층까지의 그 이미지를 갖다가 높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봤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그 국정 운영은 국민의 눈높이와 대통령의 눈높이를 갖다가 맞춰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통령의 이미지와 모습을 갖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평창 올림픽이라는 그 이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를 굉장히 긴장감 있게 달려오다가 그 최근에 북한과 그 우리 그리고 우리와 미국 사이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위기감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지율이 저 정도로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갖다 자꾸 고착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연의 확대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지지층의 결속은 이루어질지 모르나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못 가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본인들이 타겟으로 정해야 될 층을 갖다가 어디로 잡는지 아직도 혼란스럽고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하고의 보수 논쟁에서 본인들의 주도권을 갖다 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간절하게 소망하는 중도층을 갖다가 견인하는 그런 이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게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지율의 이 시너지 효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뭐 남의 당 비판할 게 아니고 민주당 너희들이나 잘해라 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자, 이 보수층에서 사실은 김여정, 김영철로 내려오고 있는 이제 대북 이슈를 굉장히 쟁점화했어요. 이제 통일대구에서 집단 밤샘 농성도 좀 했고요. 그리고 올림픽 단일팀과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성 수사다라고 하는 그런 보수층의 시각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 아마 그런 이슈가 없었으면 더 올라갔었을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 때문에. 어쨌든 보수층으로서는 그 전략이 사실은 그렇게 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역대 어떠한 대통령, 그러니까 그 올림픽이 열렸던 대통령의 올림픽 기간 동안 지지율이 안 올라갔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월드컵 때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별로 그렇게 그 전에는 높지 않았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조금 올라간 건가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19일부터 23일이라는 시간을 보시면 그때 우리가 한참 동계올림픽의 정점에 치달았을 시간이에요. 지금 조사 일시를 보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것 때문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올림픽 특수의 지지율이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통일대교에 가고 하는 장면들을 봤을 때 계파를 다 초월해서 가 있어요.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현 대표가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이렇게 화면에 보면 같이 있어요, 지금은.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사이가 별로 좋을 이유는 별로 없었던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안에서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또는 더 친박이라고 불렸던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은 다 결집돼 있어요. 제가 뭐가 연상이 되냐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당시에 차떼기 당으로 굉장히 이 곤혹을 치른 다음에 노무현 정부 1기에서 사학법 투쟁으로 장애 투쟁을 합니다. 그때 사실 굉장히 낮았던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실 이 홍준표 대표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당시의 결집,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과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결집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효과치고는 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안보 이슈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 수사라고 하는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라간 것은 오히려 지금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또 쪽으로도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방선거 다가오면 더 쟁점화될 테니까요. 그때가 좀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이 미투 열풍과 관련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 강간 아닌 게 다행이다. 덥자는 동료들에게 더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해결하라.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왜 그렇게 경계하냐. 사회성을 키워라. 이렇게 면박을 주기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때 느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성추행 당하는 걸 동료 의원들이 모두 봤는데도 가해 의원에 대한 제명위원회가 열렸을 때 불승인됐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제2의, 제3의 피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극 배우이자 영화 배우인 오달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연극배우협회 이사장직, 촬영 중인 드라마, 영화, 광고, 세종대 지도교수 등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제 배우 최일아 씨가 얘기하기도 좀 했습니다. 자, 시사 만화가인 박재동 씨도 이런 성폭력에 가담했다라는 폭로가 좀 나와서 큰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장으로 유력했던 김성만 연출가도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피해자 고소 없어도 수사하라라고 경찰과 검찰에 강력한 지시를 좀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투 문제는 여성의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를 좀 했죠. 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지 못하는 제3 외국인 여성들의 문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실려서 좀 눈길을 좀 끕니다. 이 한국에 온 30대 태국 여성 TNE 씨는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구타에 시달렸고 성폭력 문제에 시달렸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우리 한국 여성들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논설에서요, 미투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일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신상을 털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고요. 이것을 좀 경계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 딴지일보 김어준 총재의 발언을 놓고서도 이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식으로 이 사설은 좀 쓰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직권남용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김여준에게 성폭행 당했다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딴지일보 측에서는 황당하다, 사실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미투 관련된 기사를 쭉 모아봤는데 일단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또 가해 남성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히 다들 진보적 색채가 강했던 인물들이에요. 문화예술계에서 또 저명했던 인사들이에요. 시사 만화가 박재동 씨도 좀 있고요. 자, 이것이 정치 공작 차원에서 보면은 진보층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김어준 씨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미투를 우리가 어느 시각에서 봐야 됩니까? 저는 미투 운동은 그야말로 여성의 성인권의 침해로 봐야 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순간요. 그 순수성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이걸 공작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자기 얘기를 한 것도 공작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피해를 안 당한 사람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누군가를 또 피해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권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사회에 오래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적폐라고 봐야 되고 권력과 그다음에 갑질의 관계, 즉 갑을 관계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성적인 폭행과 학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보 뭐 보수를 떠나서 뭐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따라서 다 처벌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색깔이 입혀지게 되면요. 이게 미투 운동의 원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래 순수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서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은 여기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있었던 모든 행동들을 다 들춰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발본색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인사들, 진보적 문화예술가들만 성폭력 가해 남성들은 아니잖아요. 보수층에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라는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었고 아예 그런 말 자체도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김어준 씨의 그 발언 자체가 이것을 정치화시켜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의 논조거든요. 김어준 씨가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김어준 씨 의도는 뭐냐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만들어서 공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진보적 문화예술가들을 이걸로 특히 뭐 그렇게 공격의 얘기한 대상으로 거죠. 삼지 말아라.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금태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놨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지 말라고. 그리고 김어준 씨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태섭 의원이 할 말을 한 거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언론이 이걸 가지고 싸움 붙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자꾸 붙이다 보면 그 자체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김어준 씨의 이야기는 그 뭐 가해자는 진보 보수가 있을지언정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치 진보 지지자, 특히 김어준 씨 얘기는 문정부의 지지자를 뭐 분열시킬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용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정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성범죄 피해자들은 매일매일 인격 살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범죄 피해자들이 18년간 당하고 있다가 왜 지금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성범죄 피해자는 한번 피해를 입으면 매일매일 살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김부남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자기가 옆집 아저씨한테 어렸을 때 피해를 당하고 10년 뒤에 그 아저씨를 찾아가서 살인하게 되는 것도 매일 그 순간 살인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정치 공작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거는 피해자를 정말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또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아이를 임신시키고 또 그 아이를 낙태하고 다시 그 성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연극 공연을 하기 3시간 전에 여성의 옷을 벗겨가지고 전신 노출을 하라고 강요하고 또 뭐 성기에다가 무엇을 꽂아가지고 발성 연습을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그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 뭐 정치권에서 논쟁을 한다? 이거는 정말 여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성 단체들도 빨리 여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요한 건 정치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무슨 얘기를 하게끔 만든 김어준 씨가 문제죠.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공작이 바로 김어준 씨 스스로 이 행위가 공작인 겁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 발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마치 저 피해자는 지금 공작이야. 이런 프레임이 지금 들기 시작했어요. 벌써 일부 이 댓글에서는 저 여자 지금 진실이야? 저 여자 지금 또 가짜로 공작하는 거 아니야? 김어준 씨 발언 이후에 그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성폭행 당했다라는 글이 나오니까 그 밑에 이 여자 정말 진실이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똑같은 것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배 변호사가 말씀하신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 나올 피해자들 사실 미투 운동을 확산시켜줘야 되는데 미투 운동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은 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이 공작 발언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정말 이 김어준 씨 본인도 지금 뭐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피해 여성의 주장이 나왔는데 저 글의 진실 여부는 좀 이제 살펴봐야 돼서 저 문제는 여기서 저희들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말 김어준 씨의 예언대로 보수층에서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 문재인 지지층, 진보층을 좀 분열시켜 놓자.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면 보수도 욕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한모 신부, 수원교구청의 한모 신부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강간 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말들을 했죠. 세월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이석기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또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참회한 다음에 이야기했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대표적인 김성만 연우무대 출신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윤택 씨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진보가 먼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보 여성단체들 7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 말씀하시죠.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고 또는 그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고 이런 행위들이 멈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각 분야의 그 절대 권력자들의 이 횡포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번에 밝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폭력 가해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진보적 문화예술가들에 대해서 일부 보수적 성향의 언론에서는 이제 그들이 과거에 했던 진보적 운동 자체를 같이 결부시켜서 이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력 가해 그 자체로는 굉장히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들이 했던 그 과거의 진보적 운동까지도 같이 부정하는 것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와 진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세계 모바일 전시회에서 이 구글과 페북이 부상했다라고 하는데 모바일 전시회 그러면 사실 통신사들 그리고 이 IT 회사들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들립니다. 구글이 $50 휴대폰 선보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던 휴대폰 시장에 이제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뛰어들게 됩니다. 컵에서 쏟아지는 물방울까지 착각이라고 해서 지금 갤럭시 S9에 대해서 외신들의 호평이 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제 미디어 시장이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럼요. 모바일 시장이 기존의 전통적인 휴대폰 제조사들의 시장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드웨어와 예.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와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구분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합쳐진 거죠. 구글이 휴대폰을 만든다고 하는 건 원래 소프트웨어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하드웨어 기기까지 만들어서 함께 판매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요. 이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 삼성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더 많이 개발을 할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쟁이 단순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리가 아니라 예. 함께 가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지금부터 정말 한치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한 혁명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선거가 끝난 뒤에 한 15%, 25% 오른다고 하는데 요금 오르는 건 오르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택시 잡기 너무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은 왜 개선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영철에게 비핵화 압박, 미국에는 대화 문턱 낮춰달라라고 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문턱을 낮춰달라 미국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방법론까지 얘기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많은 신문에 좀 실려 있습니다. 4명의 우리 고위 인사들이 찾아갔지만 김영철이 비핵화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김영철이 미국과의 대화 언급 때 전제 조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김영철은 비핵화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북한에 천명했고 원론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도가 있을 텐데 그 방법론까지 말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이 김영철이 비핵화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김영철이 그래 알았어 우리 비핵화할게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지금 예. 대화를 하겠다는 것도 핵을 가지고 이곳과 어떤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예. 그런 절박함에 나온 거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철이 내려와서 예. 북한의 핵을 포기한다거나 비핵화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짜 평화에 속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또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대신에 우리 정부도 당연히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과의 어떤 대화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특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큰 그림에서 이 비핵화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비핵화 단계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론까지 얘기했다는 부분에 아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방법론이 무엇인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비핵화 첫걸음이 이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의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호텔 17층 통째로 쓰면서 온종일 은둔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남북이 어제 야간에 회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적은 추가 집단 행동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살인범을 불러놓고 짝짝꿍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소행을 인정했는데 또다시 천안함 음모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좌파단체라고 명예했는데요. 좌파단체들이 한데 뭉쳐서 청원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과 이 천안함의 진실 문제 다시 한번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종근 실장님. 네네. 천안함 유족 입장에서 보면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김영철을 만나지 않을 경우에 남북 관계가 어디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한 파장을 고려한다면 아마 청와대의 고심이 그 부분에서 좀 수용하자. 막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겠죠. 현 정부의 어떤 소통 능력이라고 한다면 사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소통의 이 능력은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5.18 유족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모습이나 세월호 유족들에게 한 모습.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왜 천안함 유족에게는 똑같이 안 했을까? 최소한 미리 모든 걸 다 알릴 수는 없더라도 이러이러한 과정이다라고 설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 과정이 그 유족들에게 납득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영철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2030 세대가 이해 못하는 그런 그 단일팀에 대한 과정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분명히 교훈으로 이번에 또 삼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반부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를 내야 된다. 아까 우리가 남북 단일팀이 울면서 결과가 어쨌든 그렇게 그 스포츠 정신으로 우리가 승화됐다면 이번에야말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이 모든 비난을 일각에서의 비난일지라도 어쨌든 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의 어제까지 벌어진 직접 가서 만나고 또 이 오찬을 하고 하는 또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을 경우에는 김영철을 왜 만나느냐 하는 이런 거센 비판론이 아마 제기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천안함이 과연 이 북한의 소행이냐 하는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이 주범이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이런 음모론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좌파 단체들이 한데 뭉쳐서 청원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좌파 단체들인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만 조광한 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서 다시 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가요? 글쎄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불거진다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우리는 천안함의 그 아픈 상처를 안고 있고 그것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추정하는 단계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혀 있는 내용은 없지만 정보 당국의 분석과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김영철의 문제는 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문제로 보면은 정말 용서 못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핵시계를 갖다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뒤로 후퇴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대화가 실질적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함과 같은 천안함에 대한 논쟁이 추가로 불거지는 것은 결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잠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기념관 간 문제 잠깐 다룰 때 이 문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사이에 끼었던 이진성 헌재 소장 너무 어색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진성 소장의 얘기인데 북미 양국 사이에 가만히 앉아만 있기도 그렇고 뭐라도 말은 해야겠는데 자리가 너무 어색하더라. 그렇다고 어느 한쪽하고만 인사를 하면 다른 쪽에서 나를 무시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한마디씩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귀빈석에 앉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귀빈석에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양쪽에 공평하게 말을 걸어줄 사람을 찾다 보니 그게 이진성 소장이 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럼요. 자, 이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니네 법 좀 잘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기서 그런 얘기를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예. 그런 얘기는 물론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예. 손님을 오신 분한테 뭐 그런 얘기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은 사실 항상 중립인 거잖아요. 예. 어느 한편을 쓰지 않는 거예요. 중립이어서 여기 앉으신 그럴 건가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든 예. 무슨 재판을 할 때마다 재판관은 항상 중립적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피고나 뭐 예를 들면 피해자나 두 사람 중립에 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진성 헌재 소장이 저기 앉으신 게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앉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 좋았을 것 같고 또 딱 보면 성품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진성 헌재 소장님 보면 예. 인상 자체가.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번갈아야 한쪽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또 예. 본인도 뻘쭘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저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앉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브룩스 주한미 사령관이 군복 차림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물론 이제 정장복이죠. 예. 그리고 이 김영철이 나타나는데 사실 가운데 이진성 헌재 소장만 없다면은 북미 간에 가장 대치하고 있는 군 최고 사령관들이 야전 사령관들이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 장면은 아마 꽤 희귀한 장면이 아마 이제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것을 평화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한국 교육에 뜨거운 관심 뽀로로 사들고 간 엄마 이방카라고 하는데 트위터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에게 그리고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좀 따뜻하게 흔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좀 쓰기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카가 와서 묻는 게 아이들 교육비 얼마나 쓰냐 이런 것도 좀 물었고요. 그다음에 이 엑소 팬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엑소 팬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카에게 어떤 큰 정치적인 해법을 좀 기대했던 그런 흐름이 사실 좀 있었는데 그거와는 무관하게 아마 좀 일상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정치권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행보는 뭐 대북 제재 강화라는 이야기 이외에는 뭐 본인이 한국에 와서 정말 올림픽을 즐기고 간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거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석했을 때도 올림픽 구경을 갔을 때도 미국 경기를 가서 응원을 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과 함께 사진 뭐 찍는 것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한 언론에서는 뭐 사찰을 가자는데 그거는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올림픽에 되게 집중을 하고 또 나중에 끝나고는 뭐 엑소 아이와 사진을 찍는다거나 CL과도 뭐 사진을 찍고 또 자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뭐 사인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모습보다는 선임 고문의 모습이 아니라 트럼프의 딸로서 정말 한국에 와서 올림픽을 즐기고 간 것 이외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이방카가 저렇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통상 문제 또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언급을 안 한 것이 바로 전략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가 아주 매우 잘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다. 이방카보다 더 똑똑한 이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딸 자랑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방카는 한미 간의 또 이 북미 간의 껄끄러운 문제들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우리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갔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대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6면입니다. 북한 선수 응원단 북한에 귀환 잘 가세요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했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북한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들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슬픈 표정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깜짝 이 천안함 기념관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죽음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아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름 보수 집결을 아마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사이에 꼈던 이진성 헌재 소장 너무 어색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는 이제 이진성 소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앉아 있고요. 왼쪽으로는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앉아 있죠. 그 사이에 이진성 헌재 소장이 있었는데 너무 어색해서 양쪽 모두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 아이스댄스 민유라 갬린에게 사비로 $500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아이스댄스 피겨스케이팅조인 민유라 갬린조가 후원금이 부족해서 훈련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기사를 읽고요. 직접 사비로 $500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만평입니다. 가운데로 정확히 빼도 박도 못하게 집어넣어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데 팀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완벽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문제를 이번에는 매듭 제한다. 이렇게 응원은 계속된다라는 말입니다. 천안함 기념관 찾은 이유라고 하는데요. 형광등 없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컴컴한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실까요? 보면은 무슨 가방 같기도 하고요. 예. 올림픽은 끝나지 않았다. 평창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열흘간 똑같은 장소 평창과 이 정선 또 강릉 등에서 열립니다. I'm your father라고 하는데요. 예, 검찰 조사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검찰 비공개 소환 이후에 나와 있죠. 올림픽은 끝났는데 왜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봤는데 I'm your father, 너의 아빠다. With you라고 하는데요. 정치권은 외면을 하고 있죠. 분노의 노래가 되어 미투 으아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투 캠페인이 모든 사회 전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것이 정치적으로 공작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와서 정치권이 좀 시끄럽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점점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북한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오늘 기사에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광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배승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